2022년도 지방직 7급 행정학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FB의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하나씩 보면 1번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 이원론이 바로 관리의 입장이죠, 행정이. 다음 2번에 보면 행정은 민의 중시하고 결정 집행의 혼합, 맞습니다. 이것이 이론론의 내용이 됩니다. FB는 주장하기를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면 시간 동작 연구,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테일러는 두 가지 중점 사항이 있죠. 하나는 time and motion study, 시간하고 동작 연구.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차별적 성과급제. 그러니까 어느 표준 과업량이 있고요. 그 과업량을 달성할 때는 많은 그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ime and Motion Study하고 두 번째로 차별적 성과급제. 이게 바로 테일러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테일러도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다음 4번 보면 기획 조직 인사 아시죠? 포스트커브는 균리, 즉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놓으면 이론론하고의 차이점, 그 이론론이 놓으면 또 이론론과의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면 1번 문제는 평이하게 그렇게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봅니다. 이런 문제는 가장 맞지 않는 그런 지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신행정학, 행정의 적실성 회복, 후기 행태주의와 관련되는 또 신행정학. 그 전에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행정학은 우선 후기 행태주의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데이비드 이스턴의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는 뭔가 하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중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기 행태주의를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이스턴은 행태주의의 어떤 점을 비판했는가 하면 그렇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적실성이라고 합니다.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실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낮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그 후기 행태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신행정학 혹은 신행정론 되겠습니다. 신행정론은요, 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는 왈도란 학자가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미노브룩 회의, 그 회의에서 태동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형평. 이 세 가지가 신행정론의 핵심 사항입니다. 미노브룩 회의, 왈도, 사회적 형평. 그리고 후기 행태주의와 신행정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1번에 보면 신행정학은 적실성 회복 강조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발전 행정론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행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환경하고 행정 간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번에 보면 공공선택론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 그래서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은 소비자 주권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민들이거든요. 소비자가. 그 소비자 요구에 맞춰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고요. 4번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가치
이런 이야기는요. 4번 지문은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따라서 명백하게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약간 다소 조금 이 환경하고 행정의 어떤 주체 면에서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4번이 된다. 4번은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맡기고 비용 지불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민간 위탁입니다. 다음 2번 보면 비영리 단체는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노인복지 이런 게 어떤 비영리 단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죠.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보면 직접 공급에 비해서 유연성 확보 용이하다 맞고요. 4번에 쓰레기, 수거, 도로 건설 업무가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데요.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민간 위탁 사업의 대상에서 제한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민간 위탁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민간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번의 문제는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비용 효과 분석하고 비용 편익 분석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대안의 비용 효과가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된다. 이게 비용 편익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용 효과 분석은요. 비용은 화폐 가치로 산출이 돼요. 그러나 산출은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때 비용 효과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비용 편익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에 보면 분석 결과는 사회적 후생 문제와 연계시킨다.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보면 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북방 치안 이런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 안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출은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이들 영역에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번 지문에 복은 있잖아요. 이런 복은 경우에 사람의 어떤 생명 가치 이런 게 어떻게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비용 효과 분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예산의 분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기능별 분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민을 위한 분류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는가. 이게 1번 지문은 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조직별 분류. 이것은 누가 얼마를 쓰느냐. 누가 얼마를 쓰느냐가 되겠고요. 들렸고요. 3번에 보면 경제 성질별 분류. 이것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가 어떤가. 요거는 4번 지문에 있는 내용이 3번 지문의 설명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틀렸다. 4번에 시민을 위한 분류. 이거는 기능별 분류입니다. 틀렸고요. 이것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체.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이 되는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은 정책 결정 모형 중 점정 모형. 대표적인 인물이 윌답스키, 린더블룸 같은 학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P라고 하는 것은 현재, present, 현존하는 정책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모든 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한정된 대안에 주목맞고요. 2번에 보면 시행착오, 그렇습니다. 반복을 하죠. 그래서 진흙 속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3번에 보면 인지적 한계를 인정함으로 급격한 개혁에 용이하다. 이거는 합리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혁신적 정책 결정 설명, 이 다 합리 모형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점정 모형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보면 정책 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된다. 그래서 점정 모형은 어떤 합리성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죠?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아닙니다. 정치적 합리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도 목표 수단 연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요, 이게 2004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확인을 할게요.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친 후 정부 예산안하고 함께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하나 더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러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일련의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1번 보면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된다. 맞고요. 2번에 보면 기재부는 사전에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요. 나중에 중앙부처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바로 그것이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세 가지 파트다. 하나는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3번 지문에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가 배제된다?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나중에 이제 종합 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AHP법을 사용합니다. AHP법이 AHP가 0.5 이상 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AHP법이 뭔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컴퓨터를 좀 다루시게 되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AHP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다 합시다. 이 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가 한 세 군데 있다라고 하죠. 뭐 대기업이 하나는 대기업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에 학교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 또는 세 번째로 뭐 소규모지만 창업을 하는 세 가지 대안을 놓고
이 세 가지 중에 대안 중에 나에게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종류가 어느 건가 그걸 골라내는 방법이 AHP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 상호 비교를 통해서 그런 가장 적합한 대안을 산출하고요. 그래서 AHP 값이 0.5 이상 되면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 지출이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술성 분석은 예비 타당성에서는 안 하고요.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성 분석을 합니다. 토질 조사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죠. 8번은 현대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보면 조직군 생태.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조조 제공 구전자 좀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런 게 바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은 단일 조직이 아니고요. 무리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면 거래비용 이론은 조직 내보다는 조직 간 거래비용이 더 많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보면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그 제한된 수준 내의 일반성하고 규칙성을 발견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인보다 대리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또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 유형입니다. 하나씩 보면요. 1번에 내부 접근 모형. 이것은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중간에 확산의 과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정부 내의 어떤 정책 결정자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정부 의제화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접근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주도 집단이 내부 집단이 아닙니다. 외부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최고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문제를 정부 의제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내부 접근 모형에서는 관료 집단이 주도한 의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보면 동원 모형은 후진국에서 자주 그렇습니다. 3번의 외부 주도형, 이익 집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그게 바로 선진국이니까요. 4번에 보면 공고화 모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불러서 굳히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히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공고화나. 그것은 이미 일반 대중의 지지가 높아요. 그러면 정부가 따로 동원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굳히는 전략.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재정 준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국가 채무 준칙, 채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도 그렇지만 정부도 부채를 제한하는 거예요. 총부채를 제한하거나 혹은 순부채를 제한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재정 수지 준칙은 경기 변동하고 무관하게 설정되니까 오히려 제외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근데 재정 수지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총 수입하고 총 지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재정 지출 준칙. 지출 준칙은 정부 지출의 증가율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정 적자 규모가 어떻게 예측이 된다 해도 여기에 관계없이 뭐 1에서 3%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제한되니까요.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수입 준칙은 조세 지출을 활용한 여기에 틀린 내용이 되죠. 조세 지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출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지출 준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계급제 직위분류제입니다. 1번부터 보면 계급제는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부처 간의 조정이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위분류제는 전문성 강화 맞습니다. 3번의 계급제는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직업 공무원제도 확립에도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철밥통 이런 비유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4번의 직위분류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가 되죠. 12번은 시험의 신뢰성 검증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하나의 유형 내에서 문항 간의 상관관계. 이것은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혹은 반분법이라고 하죠. 반으로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검증 방법 맞고요. 이번에 보면 시험 성적하고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이건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준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3번에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이것은 재검사법이 됩니다. 이 재검사법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2번 이상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4번에 보면 문제 수준이 비슷한 두 개의 시험 유형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유사한 형태의 두 가지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거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에도크라시, 임시조직, 유동조직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비정형적인 맞습니다. 2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 적합한데요. 어떠한 창조성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도크라시는 상하 구분이나 혹은 그 권한의 어떤 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호성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에 보면 조직 내 전문 능력이 있는 구성원들 연결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근무성적 평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다면평등, 부하, 또 상관, 또 외부 등등 해서 다양한 구성원에게 참여 기회를 줍니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목표관리제 그러면 참여가 특징이죠. 서로 협의해서 합의를 보는 그러한 목표 설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강제배분법, 그래서 편중되고 관대한 경영을 막는다 맞는데요. 4번에 보면 도표식 방법.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평가 요소가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뭐 기획력이 어떻다, 의사 전달력이 어떻다. 그것을 이제 오른쪽에 평가 등급이 나와요. 뭐 매우 우수, 보통, 뭐 미흡, 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하면 등급 간의 어떤 비교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에서 객관적 사실의 기초,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죠. 15번은 행정 책임에서 내부 통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시민단체는 외부 통제고요. 2번에 국회 입법활동 외부 통제고요. 3번에 언론 외부 통제인데 4번 기획재정부는 내부 통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죠. 16번은 너치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너치 이론은 행동경제학에 해당되는 분야고요. 그리고 간단히 정의하면 심리학을 경제학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익 구간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고요.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둑을 둔다고 합시다. 바둑을 두는데 현재 상황이 좀 더 잘 여유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잘 이기고 있는데 개가를 해보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허점이 보이는 데서 상대방의 대마를 잡으러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익 구간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고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한 선택을 선호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명령이나 지시나 어떤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선택 설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수단으로서 동원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가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입니다.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그건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저조하게 되고요.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아직 그 제품이 신선하다. 그러면 판매량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물리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서 그 변기에 표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통해서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디폴트 옵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면 인쇄가 있고
또는 단면 인쇄가 있다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이 사용량이 한 15% 감소됩니다. 네 번째가 사회 규범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 10명 중에 9명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그 말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아주 소수의 체납자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회 규범의 활용.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치 이론은 행정학의 이론 중에서도 특히 정책 수단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간단히 설명하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너치의 특성을 옳은 것. 자, 기억해 보면 너치 방식으로 선택 설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선택 설계 맞습니다. 네. 그 수요자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니은에 보면 대상 집단 행동에 개입을 해요, 정부가.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디귿의 디폴트 옵션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스키너의 설명은 뭐냐면 강화 이론은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그 다음에 소극, 그 다음에 처벌.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게 해당되고요. 소극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칙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료 인상을 철회하는 것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처벌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든다면 당신을 해고시키는 거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가 바로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작적 조건화가 바로 그 스키너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 종류로 네 가지가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소극, 처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강화 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하고 거리가 멀죠. 행동의 원인을 더 아니죠.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동의 어떤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인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이니까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 강조, 더 강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강력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 아니죠. 추상적으로 하면은 안 되죠. 동기 유발이 잘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인 목표, 또 능력보다는 약간 어려운 목표,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목표를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다음 공무원 시험에 내 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거보다는 나의 목표는 상위 5% 이내 수준의 성적으로 당당하게 입학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더욱더 강력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두 가지 아깝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도 좀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3번 보면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순서를 보셔야 돼요. 업적 만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적, 즉 직무 성취 수준이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면 무슨 노력이 들어갑니다. 노력에서 그 다음 성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보상에서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만족감이 됩니다. 보상에서 만족감이 생길 때 작용하는 것이 공평성 지각이라 그래요. 공평성 지각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3번 질문은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공공봉사 동기,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에 입직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가치 체계가 민간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봉사 동기가 있는 거예요. 공공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치 체계가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 피터슨에 있어서 도시 한계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합시다. 뭐 노인복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도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아주 충실하게 되고 있다. 이러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그 노인분들도 그 도시로 좀 가시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재정 면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이트 2번 문제는 정부 간 관계가 분쟁형 이런 게 아니고요. 내포형, 그 다음에 분립형, 그 다음에 절충형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그렇게 언급할 수가 없고요. 3번 범은 로즈의 정부 간 관계론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재정 자원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우월하죠. 그죠? 혹은 법률적 측면도 그렇죠. 중앙이 지방보다 우월하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티보입니다. 잘 아시죠? 발에 의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 효과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굳이 그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정책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옳은 것은 예측결 들어옵니다. 자, 들어보시면 정책 결정의 그 방법 이런데 관심을 둬야 되고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예측결 들어옵니다. 최적 모형이죠. 이번에 보면 정책의제 설정 이론에서 비결정, 무의사 결정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적다 아니죠. 무의사 결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틀린 지문. 3번의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을 안 했고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물론 다뤄야 되죠. 제외해야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50년대에서 정책학에서는 후생 OR과 OR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오퍼레이션 리서치하고 후생 경제학의 활용에 소홀했다.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을 했죠. 틀린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입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데요. 지방세법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을 보면요. 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억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연에 보면 레즈세하고 지방소비세 기억하세요. 두 가지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억 보겠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틀렸는데요. 이 지문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50%가 아니고 표준세율의 30%가 됩니다. 틀렸죠? 대통령령이라는 게 틀렸고 또 30%를 가감한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자동차세 중에도 이 지문처럼 주행분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20번 문제의 답은 기역과 니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